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재계 인사를 만나 미래 파트너십 기금을 토대로 한 양국 교류 확대를 강조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어제 회담에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이행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중소은행 퍼스트 리퍼블릭이 부도설에 휩싸여 미국 대형은행들이 39조 원을 지원했습니다. 세계 경제가 더 큰 불확실성에 직면했다는 분석입니다. 이재명 대표 측이 김문기 전 처장과 골프를 같이 친 건 맞지만 눈도 마주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은 두 사람이 함께 골프 카트를 탔다고 했습니다.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가 사실이라는 취지의 책을 발간했습니다. 당시 노 전 대통령 변호인이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도 저격했습니다.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실탄이 발견된 지 엿새 만에 이번엔 공항 출국장에서 실탄이 발견됐습니다. 일가에 대한 폭로성 발언을 이어온 전두환 전 대통령 손자가 SNS 라이브 방송 도중 마약으로 추정되는 약물을 투약한 뒤 미국 현지 경찰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안성훈 씨가 두 번째 도전에서 미스터트로트 왕자에 올랐습니다. 진선미를 스튜디오에서 만나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일본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정상회담을 포함해 기시다 일본 총리와 4시간 가까이 대화한 데 이어서 오늘은 한일 재계 인사들을 만나서 양국 간 교류 확대를 강조했습니다. 지난 4년간 얼어붙었던 한일 관계와 비교하면 큰 변화임에는 틀림없습니다만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의 호응 조치가 기대에 못 미쳤다는 평가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윤 대통령 역시 이런 점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유독 미래를 강조했습니다. 과거를 양보하고 미래를 얻겠다는 뜻으로 저는 해석했습니다. 오늘 뉴스9은 먼저 한일 재계 만남 소식부터 전하겠습니다. 도쿄에서 김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 4대 그룹을 비롯한 한일 주요 기업인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반도체, 배터리 등 신산업 분야에 양국 간 협력이 필요하다며 교류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 기금을 토대로 미래 세대의 교류가 늘어나고 상호 이해와 협력이 확대된다면 양국 관계가 보다 굳건해질 것이라고. 한국 대통령의 한일 경제인 행사 참석은 2009년 이후 14년 만입니다. 윤 대통령은 한국 정경련과 일본 게이달렌이 조성한 미래 파트너십 기금에 감사를 표했는데 양측은 10억 원씩 총 20억 원을 출연했습니다. 관심을 끌었던 미쓰비시 중공업과 일본 제철 측은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4대 그룹 총수가 정경련 행사에 참석하는 건 2016년 탈퇴 후 7년 만으로 사실상 재가입 수순에 들어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삼성 이재용 회장은 미국 반도체 보조금 문제에 한국과 일본이 함께 대응할 수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살아보니까 친구는 많을수록 좋고 적은 적을수록 좋다고 답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아소다로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를 비롯한 정계 인사들도 만났습니다. 양국이 정상회담을 갖게 된 것 자체가 양국 관계 정상화 발전에 큰 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1998년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발표한 오부치 전 총리의 딸 오부치 유코 이란 의원연맹 부회장도 접견에 참석했는데 부친의 뜻을 이어받아 한일 교류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김종호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으로 한일 관계 개선에 물꼬를 텄다고는 하지만 아직은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어제 회담에서 지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이행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정부로선 반대 여론을 무릅쓰고 강제징용 해법을 마련했는데 사과 대신에 전 정부에서 파기한 위안부 합의 문제까지 거론한 셈이죠. 윤 대통령이 일본의 외교 관례에 따라서 일장기에 목례한 것을 두고도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채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당시 외무 대신으로 화해치유재단에 일본의 10억엔 출연을 주도했습니다. 韓国政府が元慰安婦の方々の支援を目的とした財団を
設立し、これに日本政府の予算で資金を一括で拠出し、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일본 출연금을 정부 예산으로 대체하고 2018년 재단을 해산하며 합의를 파기했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어제 회담에서 이 합의의 이행을 요구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지만 대통령실은 위안부 문제가 논의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회담에선 기시다 총리가 자신이 위안부 합의의 당사자였다며 이 문제를 언급했지만 윤 대통령은 구체적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 NHK 방송은 기시다 총리가 독도 문제도 언급했다고 보도했지만 대통령실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회담 전 의장대 사열에서 윤 대통령이 태극기를 향해 가슴에 손을 올려 경례한 뒤 일장기에 목례한 것으로 보이는 장면을 두고 야권에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탁현민 전 비서관은 2번 경례한 건 일장기에도 경례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의전 실수라고 주장했습니다. 일본 내각 전체가 서울에 와서 90도로 절해도 시원찮을 판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일본으로 가서 몸을 낮췄습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대통령도 지난해 이집트 순방 때 상대국 국기에 고개를 숙였다며 반일파리 선동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친일무리 광풍이 불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반일 선동에 그야말로 진심입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 대통령으로는 30년 만에 일본 대학에서 강연도 했습니다. 한일 정상은 어젯밤엔 2시간 반가량 만찬과 친교 행사를 했는데 화합의 의미로 소주와 맥주를 섞는 이른바 소맥을 마셨다고 합니다. 이 소식은 도쿄에서 황선영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강연을 위해 개요대 강당에 입장하자 객석을 가득 메운 학생들이 박수로 환영합니다. 윤 대통령은 한일 학생들에게 청년들이 바로 양국의 미래라며 기시다 총리와 함께 청년 교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25년 전 한일 양국의 정치인이 용기를 내어 새 시대에 문을 연 이유가 후손들에게 불편한 역사를 남겨줘서는 안 된다는.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어제 정상회담 이후 도쿄 번화가인 긴자에 있는 일본식 소고기 전골 요리 전문점에서 만찬을 했습니다. 두 정상은 만찬 후 이 128년 된 경양식 집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오므라이스와 함께 술을 곁들이며 배석자 없이 1시간 동안 대화를 이어갔는데요. 화합과 융합의 뜻으로 한국 소주와 일본 맥주를 섞어 마시기도 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한일 우호의 맛이 정말 맛있다며 화답했고 윤 대통령도 임기 중 한일 관계를 정상화시키고 싶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日本と韓国のこのね架け橋になっていい方向に向かってくれればそれはうちも表出しした甲斐があったのかなとは思いますけども. 김건희 여사와 유코 여사는 도쿄의 한 제과점에서 화과자를 만들며 우위를 다졌습니다. 김 여사는 오늘 동경 한국학교를 찾아 학생들도 격려했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 반응은 크게 엇갈리고 있지만 12년 만에 성사된 한일 정상회담을 남다르게 지켜본 사람이 있습니다. 지난 2001년 도쿄의 지하철역에서 일본인을 구하다 숨진 어인 고 이수연 씨의 어머니였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 유가족이기도 한 이 시어머니는 아들의 꿈이었던 한일 가교 역할을 강조하며 미래 세대를 위해서 과거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한다고 했습니다. 정은아 기자가 이 씨의 어머니를 만나봤습니다. 지난 1월 일본 도쿄 신우쿠보역. 22년 전 선로로 떨어진 일본인을 구하고 전동차에 치여 숨진 고 이수연 씨를 기리기 위해 조촐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아들의 추모 행사 참석 후 귀국한 이 씨 어머니는 강제징용 피해자였던 시아버지 사진을 내보이며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소회를 밝혔습니다. 저한테 시아버님이죠. 아버님이 그러니까 강제징용을 이제 가신 거예요. 남편이 6살 이래가지고 이제 한국에 들어온 거죠. 먼저 떠난 아들은 할아버지가 겪은 아픔을 기억하면서도 한일 가교 역할을 꿈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 문제에 너무
그렇게 우리가 잡혀 있으면은 양국이 똑같이 그거는 손해라는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이 씨 어머니도 아들의 희망처럼 미래 세대는 과거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묵은 이런 거를 좀 우리 대에서 좀 끌고 갈 수는 없을까? 그러면 참 좋겠다. 정말 이웃 나라로 아이들이 서로 기대고 서로 의지하고 이렇게. 반면 강제 동원 피해 생존자 양금덕 씨를 포함한 반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악의 조공외교 한일 정상회담 규탄한다. 강제징용 피해자 대리인단은 미쓰비시 중공업이 가진 국내 자산으로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며 추가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TV조선 정은아입니다. 한일 정상이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정상화에도 합의함으로써 북한 미사일에 대한 분석과 정보 공유도 한층 긴밀해질 전망입니다. 관련해서 어제 북한이 발사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7형의 낙하 장면을 일본 방위성이 공개했는데 이번에도 불꽃이 갈라지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건 재진입 기술의 성공 여부를 가늠하는 데 중요하다고 합니다. 어떤 분석들이 나오는지 윤동빈 기자가 전문가들에게 물어봤습니다. 3, 2, 1, 발사! 북한이 어제 동해상으로 쏜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7형의 발사 장면을 오늘 공개했습니다. 공중에서 1단 추진체가 떨어져 나가는 모습도 담겼는데 북한이 단분리 장면을 공개한 건 처음입니다. 딸 김주애와 함께 발사를 지켜본 김정은은 핵무기에 대한 확신과 담보를 뚜렷이 입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전투기가 촬영한 영상을 보면 아직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화성 17형은 2단 추진체와 탄두부가 갈라지면서 잠깐 불빛을 내고 사라지는 반면 미국의 ICBM 미니트맨은 탄두부가 대기권 재진입 이후 고열을 끝까지 견디며 불꽃을 유지합니다. 고도 한 15km, 20km 이렇게 아래까지 내려오면 더 밝게 빛나거든요. 공기 밀도가 높아지니까. 근데 그 사라져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북한이 지난달 18일 발사한 ICBM도 불꽃이 갈라지는 모습이 포착됐는데 당시 김여정은 고각 발사로 탄두부와 2단 추진체가 가까워져 불꽃이 여러 개로 보인 것이라며 재진입 기술을 갖췄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이 태평양이 아닌 근해로 고각 발사했다는 건 아직 재진입 기술을 갖추지 못해 ICBM 탄도의 신호를 추적하기 위해서란 분석이 나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지난 2009년 5월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뒤에 검찰 수사를 받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봉하마을 뒷산 바위에서 투신의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이 과정을 두고는 아직도 논란이 많습니다. 야당은 이명박 정부 검찰의 강압적 수사가 노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사 담당자였던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이 당시 수사 내용을 담은 회고록을 출간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로 수사가 끝난 지 14년 만인데 뇌물수수 혐의는 사실이라며 그 근거로 방대한 수사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특히 당시 변호인이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 노 전 대통령을 사실상 방치해 서거에 이르게 했다는 주장도 제기했습니다. 먼저 최민식 기자가 이 회고록의 핵심 내용부터 추려서 전하겠습니다. 수사가 완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돌아가심에 따라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의 수사 책임자였던 이인규 전 중수부장이 나는 대한민국 검사였다. 누가 노무현을 죽였나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했습니다. 그는 노 전 대통령과 가족의 수뢰 혐의는 다툼이 없는 사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임채진 검찰총장의 불구속 수사 지시에 함께 보낸 서면 질의서까지 공개했는데 핵심 혐의는 4가지였습니다. 먼저 권영숙 여사가 박연차 전 회장에게 2억 원 상당의 피아제 시계 세트를 받았고 권 여사가 노 전 대통령과 공모해 아들 건호 씨의 미국 주택 구입 명목으로 박 전 회장에게 140만 달러를 받았다고 적었습니다. 또 건호 씨와 조카 사이 연초로 씨가 박 전 회장으로부터 500만 달러를 투자받았으며 권 여사가 정상문 전 총무비서관을 통해 박 전 회장에게 15억 원을 빌려갔다는 수사 내용도 담았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검찰이 출석해 시계는 빼자고 했고 조사 중에 박연차 전 회장을 만나서는 저도 감옥 가게 생겼어요. 감옥 가면 통방합시다라고 말했다고도 썼습니다. 이 전 부장은 노 전 대통령 서거엔
당시 변호인이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책임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이 의견서 한 장 제출한 적 없다며 변호사로서 무능했고 노 전 대통령을 방치했다는 겁니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19대 대선에서 노 전 대통령이 뇌물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고 아니, 저는 또 알았습니까? 알지 못한 몰랐습니까? 사실입니다. 계좌까지? 노 전 대통령 서거 직후인 2009년 6월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는 3억 원과 100만 달러의 성격이 아이들의 미국에 집 사는 데 쓰인 것을 알고 충격이 굉장히 컸다고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이 전 중수부장의 회고록이 공개되자 정치권도 시끄러워졌습니다. 민주당의 친노 인사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2번 죽이는 파렴치한 행위라고 맹비난했는데 여당은 이제는 숨겨진 진실을 밝혀야 할 때라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답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여야의 반응은 정민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검찰신문에 문재인 전 대통령과 함께 변호인으로 동석했던 전해철 의원이 올린 글입니다. 이인규 전 중수부장을 향해 무도한 거짓 주장과 파렴치한 행태라며 자신의 관점에서 두 분 대통령을 왜곡되게 묘사하고 폄훼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노무현 재단도 입장문을 통해 완성되지도 않았던 검찰 조서를 각색해 고인과 유족에게 2차 가해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노 전 대통령이 받았다는 시계와 100만 달러는 권양숙 여사에게 전달됐고 노 전 대통령은 수사 과정에서야 시계의 존재를 알고 폐기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문재인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을 2번 죽이는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대통령을 억울한 죽음으로 몰고 간 정치 검사가 검사 정권의 뒷배를 믿고 날뛰는 행동이라고. 여당은 이제라도 사건의 실체를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인규 전 준수부장이 밝힌 역사의 진실에 답을 해야 합니다. 보수 성향인 서정욱 변호사는 윤건영 의원이 시계나 돈을 받았는지 어떻게 아느냐면서 정말 억울하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해 검찰 기록으로 진실을 가리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했다가 기소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주 만에 재판에 다시 출석했습니다. 이 대표 측은 호주 출장에서 김문기 처장과 눈 한 번 마주친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유동규 전 본부장은 이 대표와 김 전 처장 단 둘이서 골프카트를 탔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이 열린 법정 안팎의 공방을 서영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2주 만에 재판에 다시 출석한 이재명 대표. 수장 재직 시절의 김문기 처장 정말 모르셨습니까? 법정에서 이 대표 측은 성남도계공 처장을 지낸 김문기 씨를 몰랐다는 발언은 방송 인터뷰 중에 나온 즉흥적인 답변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호주 출장 영상을 놓고선 이 대표가 김 씨와 단 한 번도 눈을 마주친 적이 없다면서 김 씨가 유 전 본부장을 보조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씨가 이 대표에게 표창장을 받았고 위례 사업도 직접 보고했다고 맞받아쳤습니다. 대장동 재판에 출석한 유 전 본부장도 이 대표와 김 씨가 단둘이 골프카트를 탔다며 거짓말 좀 그만하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2인 카트 2대 빌려서 하나는 제가 쓰고 하나는 이재명 지사를 보좌하기 위해서 김문기가 직접 몰면서 해줬고요. 골프 도중에 공을 잃어버렸을 때도 이 대표가 김 팀장 거기 공 있어라고 말할 정도였다고 덧붙였습니다. 31일 열리는 다음 재판에서는 유 전 본부장이 직접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어서 공방은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여파로 부도 위기에 놓인 미국의 중소은행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을 살리자며 미국의 대형 은행들이 십시일반으로 자금 지원에 나섰습니다. 금융당국도 은행 시스템은 건전하다고 강조하며 시장을 달래고 있습니다. 금융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 민관이 함께 나선 셈이지만 다음은 또 어디가 될지 공포가 번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원희 기자입니다. 파산한 실리콘밸리 은행처럼 스타트업이 주 고객인 미국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제2의 실리콘밸리 은행 우려로 주가가 연일 폭락하고 신용등급까지 강등되자 이례적으로 미국 대형 은행들이 소방수로 나섰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JP 모건 체이스 등 11곳은 금융 시스템 건전성과 기능에 중소은행 역할이 중요하다며 39조 원을 모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민간 자본 투입이지만 미 정부가 마쿠에서 은행을 설득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금융당국은 중소은행 연쇄 파산 우려를 잠재우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And that Americans can feel confident that their deposits will be there when they need them. 정부 발표 이후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주가는 10% 가까이 올랐고 다른 중소은행들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시간 외 거래에서 다시 곤두박질치며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And I think that the risk of a run is still there when confidence is removed. 뱅크런 대비에 나선 은행들은 지난주에만 미 연준에 216조 원을 빌린 것으로 나타났는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 이후 세계 증시가 냉탕과 온탕으로 가고 있습니다. 연이은 은행 부실과 이에 대한 긴급 수혈로 글로벌 증시의 급락과 반등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물가, 경기 침체, 여기에 금융위기까지 겹치면서 세계 경제는 더 큰 불확실성에 직면했습니다. 정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주일 전 초고속 파산한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불길은 곳곳으로 번졌습니다. 이틀 뒤 뉴욕 시그니처 은행이 폐쇄되더니 지난 16일엔 유럽의 크레디 스위스와 미국의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에 위기설이 돌았습니다. 연이은 은행 충격에 세계 증시는 한 주 내내 휘청였습니다. 위기설에 동반 하락하다 각국의 긴급 대응에 다시 상승하며 냉탕과 온탕을 오간 겁니다. 어제 미국 대형은행과 스위스 중앙은행의 자금 지원 소식이 알려지며 미국과 유럽 증시는 일제히 상승했고 오늘 코스피는 0.75%, 코스닥 지수는 2% 가까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급한 불이 꺼졌을 뿐 언제 어디서 또 다른 위기가 터질지 모릅니다. The worry is if they continue on this path of hiking rates pretty aggressively, there could be fresh nervousness and fresh fragility popping up somewhere else in the banking sector. 은행 위기는 가파르게 치솟은 금리 때문인데 물가를 잡으려면 아직 갈 길이 멀기 때문입니다. 고금리 현상이 오래갈 경기 침체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증시 변동성이 큰 만큼 투자엔 신중하고 특히 반대매매 우려가 큰 신용매매, 이른바 B2는 경계하라고 조언합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미국에서 일가의 비자금 의혹 폭로를 이어가던 전두환 전 대통령 손자가 오늘 새벽 온라인 생방송 도중에 마약으로 추정되는 약물을 투약한 뒤에 경찰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한때 의식을 잃었다가 지금은 회복 중인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본인 의사에 따라서 귀국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차순우 기자입니다. 고 전두환 전 대통령 손자가 오늘 새벽 6시쯤 유튜브 생방송으로 자신도 범죄자라며 돌연 자수 의사를 밝혔습니다. 범죄자들 중에 저도 있기 때문에 저부터 잡히겠습니다. 저 모든 거 자수하고 한국 들어가겠습니다. 방송 도중 여러 종류의 마약을 언급하더니 잇따라 투약하는 장면도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왜 하냐고요? 깜빵 들어가야죠. 검사했는데 모든 게 나와야죠. 전 씨가 이상행동을 보이기 시작한 지 10분여 뒤 집안으로 미국 현지 경찰관과 구급대원이 들이닥칩니다. 생방송을 지켜보던 지인 등의 신고가 잇따르자 경찰이 강제로 문을 열고 진입한 건데 전 씨가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면서 체포 대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마약 소동 직후 전 씨의 소셜 네트워크 계정엔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의혹 관련 게시물 등이 모두 연결 오류나 삭제됐다는 안내 문구만 남겨진 상태입니다. 전 씨는 한때 의식을 잃었다가 현재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차순우입니다. 경북 상주 산불이 축구장 120개 면적의 산림을 태우고 17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지난달부터 산불이 계속돼서 지자체가 쓰레기 소각 행위를 금지하는 등의 행정명령을 발령하면서 산불 방지의 안간힘을 써왔는데요. 이번 산불 역시 실화로 추정됐습니다. 김동영 기자입니다.
산비탈 곳곳에서 불길이 치솟고 특수진화대원이 호스로 물을 뿌립니다. 어제 경북 상주에서 난 산불은 17시간 만인 오늘 아침 8시 반쯤 큰 불길이 잡혔습니다. 이틀 동안 축구장 120배인 산림 86헥타르가 불탔고 마을 주민과 진화대원 등 2명이 다쳤습니다. 인근 주민 200여 명은 밤사이 긴급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하여튼에 낙엽이 너무 세가지고 바다가 새카맣고 그 일이 다 하면 불이 번겼어. 상주 산불의 발화점인 감나무밭에 가보니 바람을 타고 산으로 불이 번진 흔적이 선명합니다. 이 밭에 버린 화목 보일러재에서 불씨가 되살아나 산불로 번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자체는 잔불 정리를 마치는 대로 농막에 거주하던 40대 남성을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땅에 묻었다 크든가 그러더라고요. 불씨가 살아나가지고. 그 주변에 또 갈대가 있고. 지난해 1년 동안 화목 보일러재를 잘못 버려서 난 산불 13건 때문에 임야 137헥타르가 불탔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쓰레기 소각이나 담배꽁초 투기 등 실화로 난 산불은 전체의 60%를 웃돌았습니다. TV조선 김동영입니다. 이 어둠이 내려앉은 새벽 시간 폐지 수거를 위해서 환경미화원보다 일찍 손수레를 끌고 나서는 고령 근로자 많이들 보셨을 텐데요. 이 사고 위험에 노출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서울에서는 2달에 1명꼴로 숨졌습니다. 눈에 잘 띄는 안전조끼 지급과 착용 의무화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한지은 기자가 손수레를 끄는 고령 노동자의 삶을 따라가 봤습니다. 검정색 승용차 한 대가 비상등을 켠 채 6차선 도로 한복판에 멈춰서 있습니다. 지난 12일 저녁 7시쯤 폐지를 줍던 80대 할머니가 무단횡단을 하다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A씨는 손수레를 끌고 이 도로를 건너 반대편으로 향하려던 중이었습니다. 2016년 이후 3년간 서울에서 폐지를 줍다 교통사고로 숨진 고령 노동자는 19명. 2달에 1건꼴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실제로 무거운 손수레 때문에 차도를 역주행하거나 왕복 8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등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었습니다. 건너는데 혹시 위험하지 않으셨나 싶어요. 인도로는 안 올라가시고 왜요?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지난해 전수조사를 거쳐 추정한 폐지 수집 고령 노동자 수는 전국 15,000여 명. 이들을 위한 안전조끼 지급과 안전교육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실탄이 발견된 지 엿새 만에 이번에는 공항 출국장에서 실탄이 발견됐습니다. 대한민국 관문인 인천공항의 보안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혜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공항에서 실탄이 발견된 건 어제 오후 4시 20분쯤. 소총에 쓰이는 5.5mm짜리 실탄 한 발이 1터미널 출국장 쓰레기통에서 나왔습니다. 쓰레기를 수거하던 환경미화원은 이곳에서 실탄을 발견한 뒤 곧바로 공항 특수경비대에 신고했습니다. 보시다시피 보안검색대를 거치기 전의 장소라 탑승객뿐 아니라 일반인도 접근할 수 있습니다. 앞서 지난 10일 필리핀 마닐라행 대한항공 기내에서도 이륙 직전 9mm짜리 권총용 실탄 2발이 발견됐습니다. 엿새 만에 또 실탄이 나왔다는 소식에 탑승객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그동안 있었는데 발견이 안 되었을 수도 있고 검색이라든지 보안의 과정이나 이런 게 조금 더 철저하게 이루어졌으면. 관계자들의 미흡한 대처가 보안 실패를 불렀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난 10일 발견된 실탄과 관련 경찰은 X선 검색대 사진 조사를 통해 필리핀으로 가는 국내 경유 환승객이 실탄 추정 물건을 갖고 있던 것으로 보고 있는데 당시 보안 검색에선 이를 걸러내지 못했습니다. 당시 기내 승무원이 승객의 신고를 받고도 금속 기념품으로 간주해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또 하나의 실탄이 나온 뒤에야 항공기가 회항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모든 과정에서 발견되지 않고 조치가 안 되는 이 점에 대해서 납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경찰은 국과수 감식을 통해 유입 경로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이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2~3시간 맡아주는 시간제 보육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가정보육을 하는 부모가 병원에 가는 등 급한 일이 있을 때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이 있다는 점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는데요. 차정승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매일 아침 어린이집에 가는 3살 시호. 동요를 부르고 친구들과 함께 놀다가 점심을 먹고 귀가합니다. 개구리 점프 어디 갔을까? 시호가 어린이집에 머무는 시간은 아침 9시부터 12시까지 3시간. 정규반이 아닌 시간제 보육반입니다. 가정보육을 하는 부모가 병원 진료나 단기 근로 등으로 잠시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시간당 1,000원의 저렴한 비용으로 매달 80시간까지 아이를 맡길 수 있습니다. 정말 마음 편히 대학병원도 갔다 오고 그리고 정말 뭐 커피도 한 잔 마시고 그러는 게 이 부모가 건강하게 양육을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었어요. 검증된 기관이 아이를 돌봐준다는데 부모들의 호응이 커 시간제 보육반은 5년 새 2배 넘게 늘었습니다. 정부는 일부 기관에서만 운영되던 시간제 보육반을 동네 어린이집까지 확대합니다. 시간제 보육을 이용하면서 아이를 낳을 수 있겠다, 돌볼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을 가지셨다는 분들도 많이 있어서 저출산에 갈수록 원생이 줄어드는 지역 어린이집들도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화순 관내 지역은 다 지금 정원 미달인 경우가 많아서 네, 저희들은 반기는 분위기예요. 정부는 하반기 2차 시범 사업을 통해 가정 어린이집 등 참여 기관을 더욱 확대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유럽판으로 불리는 핵심 원자재법 초안이 공개됐습니다. 특정 국가에 대한 원자재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의도로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겁니다. 중국산 원자재 의존도가 높은 우리 배터리 업계는 긴장하고 있습니다만 정부는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최윤정 기자입니다. 주요 원자재의 90% 이상을 중국산에 의존하고 있는 유럽연합이 2030년까지 제3국 원자재 수입 비율을 65% 미만으로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Our goal is that by 2030, our capacity should reach at least 10% of domestic demand for mining and extraction, at least 40% for processing and refining, and at least 15% for recycling. 배터리의 핵심 원료인 니켈, 리튬 등을 비롯해 전기차 모터와 풍력 발전기에 들어가는 영구자석 히토류 등 총 16가지가 대상입니다. 기업에 대한 규제도 강화해 500명 이상 연매출 1억 5천만 유로 이상 대기업은 공급망 감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합니다. 이런 움직임에 가장 긴장하는 건 국내 배터리 업계입니다. 헝가리에 생산 공장을 둔 LG 에너지 솔루션을 포함해 K배터리 3사의 유럽 시장 점유율은 73%로 배터리의 핵심 원재료인 수산화 리튬 수입의 중국 비중은 지난해 87%에 달합니다. 정부는 미국 IRA처럼 차별 조항이 없어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지만 업계에서는 미국처럼 향후 추가적인 세부 규정에 독소 조항이 담길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세부 시행령들이 나오기 전이기 때문에 예의주시하면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산업부는 다음 주 기업 간담회를 열고 대응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프랑스 마크롱 정부가 정년을 64살로 지금보다 2년 더 늘리는 연금 개혁안 통과에 초강수를 뒀습니다. 헌법 조항의 권한을 들어서 의회 표결을 건너뛴 겁니다. 프랑스 전역에서 일어난 반대 시위로 310명이 체포됐고 야당과 노조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서 정치적으로 강한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변지영 기자입니다. 파리 시내 곳곳에 불이 났습니다. 시위대가 불을 지르며 항의하자 무장 경찰이 강하게 진압합니다. 연금 개혁안이 의회 표결 없이 처리되자 시위는 더욱 격렬해졌습니다. Même avec les discussions à l'Assemblée, tout le monde une majorité s'exprime contre et que la loi passe quand même. Il n'y a plus de dialogue démocratique et c'est assez inquiétant parce que 마크롱 정부는 연금 개혁 합의안의 상원 통과 뒤 야당 반발로 하원 통과가 불확실해지자 정부 권한으로 헌법 조항을 발동해 표결을 생략했습니다.
On ne peut pas prendre le risque de voir 175 heures de débat parlementaire s'effondrer. On ne peut pas prendre le risque. 야당은 과정이 민주적이지 않다며 강하게 반발했고 내각 불신임안을 제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D'empêcher l'expression de la volonté du peuple français au travers de ses représentants. Ils n'ont pas réussi à trouver une majorité parce qu'ils étaient mauvais. 여당에서도 마크롱 대통령이 정치적 타협에 실패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노조도 시위를 멈출 생각이 없습니다. 집권 2기 마크롱의 연금 개혁 정면 돌파 승부수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대한민국 트로트 국가대표를 뽑는 미스터 트롯2가 석 달간의 대장정을 마쳤습니다. 안성훈을 진으로 선택한 어제 결승전은 온라인 응원 투표가 2천만 표를 넘었고 24%라는 자체 최고 시청률로 막을 내렸습니다. 먼저 지난 석 달간 대한민국을 웃고 울게 했던 미스터 트롯2의 각종 기록들을 살펴봐드리고 이어서 진선 미로 뽑힌 세 사람을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이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 가수 임영웅을 탄생시키며 국내 예능 프로의 새 역사를 쓴 미스터 트롯. 새로운 왕좌의 주인을 찾는 미스터 트롯2는 참가자 119명 가운데 타 방송사 트롯 경연 우승자들까지 참가할 정도로 시작부터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유튜브 누적 조회수 1억 7,400만 뷰 돌파, 예능 프로그램 1위를 휩쓰는 등 화제 면에서도 최고였고 마지막 회에선 온라인 응원 투표가 2,030만 표를 넘기고 문자 투표 252만 표 이상, 올해 자체 최고 시청률을 깼습니다. 2대 진은 바로 축하드립니다. 안성훈 씨입니다. 3개월여의 대장정은 시즌1 제도전자 안성훈이 마지막 인생곡 미션에서 패티김의 그대 내 친구여로 1위에 오르며 진의 왕관을 차지했습니다. 제가 가진 이 작은 재능으로 많은 분들께 때로는 위로가 되어드리고 때로는 행복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가수가 되도록 평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까지 치열한 우승 경쟁을 펼쳤던 화러보이스 박지현은 선회. 타방송 트롯 오디션 우승자 출신 진혜성은 팬들의 성원으로 미를 차지했습니다. 새로운 스타들이 탄생한 미스터 트롯2는 오는 5월 서울 공연을 시작으로 전국 투어를 떠납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고마워요 행복합니다 왜 이리 눈물이 나요 님이 생각난다 보고픈 내님이 검은 모야야 서줄을 통겨라 도전을 멈추지 않는 진짜 승부사 진혜성, 파라보이스 박지현, 극세사 보이스 안성훈, 미스터 트롯 시즌2 새로운 전설의 시작 지금 시작합니다. 네, 저도 아직 좀 마음이 뭉클합니다. 어젯밤 텔레비전 보신 분들 저와 다 같은 마음이셨을 텐데 이 세 분을 제가 특별히 소개할 필요는 없겠죠. 다들 잘 아실 테니까. 자, 어서 오십시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세 분 뉴스에 출연한 건 이번이 처음인가요? 모두? 예, 처음입니다. 처음입니다. 네. 처음인가요? 예, 예. 저도 사실 좀 긴장되는데 좀 재밌는 얘기 좀 많이 해봅시다. 먼저 진 안성훈 씨는 사실 오디션 신인이라고 하기에는 사실 이제 데뷔한 지 꽤 됐죠. 2012년에 데뷔를 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상당히 공백기가 있었고 이 미스터 트롯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시 사실상 가수를 시작한 건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간 어땠습니까? 마음고생이 좀 많았죠?
이제 가수를 포기했을 때 어쨌든 자리를 잡았었기 때문에 예. 뭐 직장도 다녔었고 예. 어머니랑 같이 가게도 했었는데 이렇게 미스터 트롯을 통해서 다시 꿈을 한번 펼칠 수 있어서 지금이 너무 제 인생의 선물 같은 시간입니다. 예. 부모님 입장에서는 어제 많이 우셔서 저도 사실 좀 마음이 찡했는데 가수하는 아들이 가수를 포기하고 집안 일을 돕고 이랬을 때 참 마음이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어제 혹시 끝나고 나서 어머니 아버지가 뭐라 그러시던가요? 이제 그동안 이제 포기했을 때 너무 가슴이 아팠고 그리고 밀어주지 못해서 너무너무 속상해하셨었는데 이제는 너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고 노래하고 싶은 거 마음껏 불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셋이 이제 다 끝나고도 펑펑 울었었죠. 아이고, 참. 예, 가슴이 찡합니다. 우리 박지현 씨는 이제 어떻게 보면 두 분보다는 가장 이제 신인인 셈인데, 네, 맞습니다. 어떻게 그 신인으로서 같이 경연하기가 좀 힘들지 않았습니까? 어땠어요? 그래도 이렇게 형님들이 잘 이끌어 주셔서 많이 배우는 자세로 많이 형님들한테 많이 배우면서 같이 잘 해왔던 것 같고 이렇게 좋은 결과까지 받아서 너무 기쁩니다. 편의점에서 본인 알아본 팬이 너무 고마워서 우유 사줬다는 기사를 제가 봤는데 실제로 이제는 좀 인기를 실감을 합니까? 어떻습니까? 굉장히 실감이 안 나는데 굉장히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고향에는 플래카드도 많이 걸렸던데 어제 보니까. 네. 근데 제가 밖에를 많이 안 돌아다니다 보니까 많이 알아본 분을 많이 만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사진 같은 거 보고 그러면 굉장히 조금 실감이 나긴 합니다. 어제 경연하기 전과 지금은 마음이 어떻습니까? 오늘은 좀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네, 뭔가 이렇게 막상 끝이 나니까 약간 시원섭섭하기도 하고 그리고 조금 후련하기도 하고 그리고 같이 해왔던 동료들 생각하면 굉장히 좀 찡하기도 하고 마음이 그렇습니다. 상투적인 질문이긴 한데 처음부터 사실은 우승 후보로 굉장히 이름을 알렸기 때문에 그래도 혹시 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하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이제 기대를 굉장히 많이 받아서 행복했고 근데 그런 생각 이제 사실 이제 준결승 때 이렇게 성훈이 형님과 1, 2위를 이렇게 겨루고 있었는데 굉장히 그것도 저는 원래 성훈이 형님의 팬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영광이었어요. 근데 1, 2위를 이렇게 겨루는 것만으로도 되게 감사했거든요. 근데 그때 굉장히 투표수가 차이가 많이 나서 이번에 결승 때도 마음은 놓고 있었습니다. 네. 자, 진혜성 씨. 어떠세요? 이미 뭐 대형 방송사의 오디션에서 우승을 하는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오디션에 나온다는 게 사실은 밑자 뭐라 그럴까요? 뭐 굉장히 1등을 해도 이상하지 않지만 떨어지면 굉장히 망신인 이런 부담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경연 내내 좀 그런 부담이 컸다는 게 제가 보기에도 표정에도 많이 보였거든요. 예, 맞습니다. 제가 이게 출발할 때부터 이제 미스터 트롯 2에 출발할 때부터 굉장히 마음의 부담감이 컸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잘해도 본전이고 못하면은 더 이제 내려가다 보니까 그래도 잘 해왔던 것 같아요. 재밌게 꾸려오면서 많이 배우면서 온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미스터 트롯이 원조 오디션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너무 배운 것도 많고 제가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제 처음 마스터 점수 합산했을 때 7위로 떨어졌었잖아요. 네. 어땠습니까, 마음이? 진선미안에는 못 들겠구나 이런 생각을 딱 가졌어요. 그냥 혼자서 나는 6위 아니면 7위, 진선미안에는 들지 못하겠구나. 더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라는 조금 그런 아쉬움이 많이 남았었거든요. 그래도 이번 경연 기간 내내 제일 많이 변하지 않았어요, 사실? 처음엔 좀 굉장히 무거웠다는 지적을 많이 받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스스로가 어떤 성장을 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 내면에 숨어있던 모습들을 찾아내 주셨어요. 이 프로그램에서 제가 항상 무겁고 좀 묵직한 노래들만 이렇게 불렀거든요. 근데 지금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좀 가볍다기보다는 조금 신선하고 그리고 좀 저하고 맞는 느낌을 찾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귀여운 표정도 해보고 예. 이런 부분들을 여러 색깔을 두고 예. 제가 연습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여러 스타일의 노래를 좀 불러보고 싶은 생각이신가요? 예, 당연히 또 이번에 제가 발을 디뎠으니까 끝까지 제가 좀 더 색다른 모습 보여드리려고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세 분에게 같은 질문 하나 좀 드려볼게요. 먼저 네. 안성훈 씨에게. 이번 경연은 미스터 트롯 1과 달랐던 게 사실은 타 방송사에서 이미 우승하신 분들도 많이 네. 나오고 강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셨잖아요. 네. 그래서 처음에 봤을 때 뭐 물론 내가 1등을 하면 좋겠지만 네. 내가 아니면 저 사람이 1등 하겠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습니까? 일단은 모든 참가자가 비공개였기 때문에 예. 딱 예선 딱 당일날 알 수 있거든요. 어떤 느낌이었습니까? 갔더니 갑자기 저 뭐 10년직이지만 혜성이도 있고 예. 갑자기 두 분은 문을 친구군요. 예, 저보다 한 살 어립니다. 어립니까? 예, 저보다 형입니다. 예. 그래서 또 문을 열고 서진이가 들어오고 예. 이런 걸 보면서 야 이거 이번 시즌은 정말 최강자들이 모였구나 하고 위기감을 처음부터 느꼈었죠. 예, 그래서 치열한 경쟁이 되겠구나 이 생각이 있었습니다. 시즌 1에서 중도 탈락했는데 불안감이 좀 크겠습니다. 저도 이제 많은 노력을 하고 정말 이를 악물고 나왔는데 이제 딱 첫날 도전자들을 보면서 야, 더 열심히 준비해야겠다. 그래서 매 라운드에 정말 열심히 준비했었습니다. 예. 자, 선인 박지현 씨는 1라운드에서 진이었죠? 네, 맞습니다. 그때 좀 실감이 나던가요? 이렇게 기라성 같은 선배들이 많은데 내가 1등이라니 어떤 느낌이셨어요, 그때는? 굉장히 진짜 기라성 같은 분들 사이에서 그렇게 1등을 해서 좀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좀 어리둥절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날 제가 조금 컨디션이나 좀 어떤 운이 많이 좋았던 것 같고 좀 선곡에 좀 효과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노래가 저랑 잘 맞는 노래라서. 그럼 혹시 내가 1등을 하면 좋겠지만 내가 아니면 이분이 되겠구나라고 한 분 중에 한 분이 여기 있습니까 지금? 네. 있어요? 네. 그렇군요. 그분이 됐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우리 진혜성 씨는 어땠습니까? 내가 이미 다른 오디션에 1등 했기 때문에 자신감은 굉장히 컸을 것 같은데 혹시 내가 안 되면 누가 제일 강적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저는 들어올 때부터 성훈이 형이 굉장히 노래를 잘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성훈이 형을 굉장히 견제를 했었어요. 견제를 어떤 방법으로 좀 피하고 싶었죠, 제가. 피하고 싶었다? 일단 좀 피하고 결승 가서 붙든지 좀 어느 정도 올라가서 붙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라이벌 매치에서 저를 선택하는 바람에 큰일 났다. 이런 딱 생각을 하면서 연습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여기서 한번 좀 우리 안성훈 씨한테 다시 물어볼게요. 항상 강적을 지목해서 왜 그럴까라는 의구심이 좀 있었거든요. 원래 그게 전략입니까? 아니면 원래 좀 그런 아슬아슬한 경쟁을 좋아하는 편입니까?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저한테 세우는 전략인데요. 이제 시즌 1 때 정말 아쉬웠던 무대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이번 시즌에는 강자랑 붙어서 정말 철저하게 준비해서 완벽한 무대를 보여드리자. 이렇게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게 강자들을 선택했었죠. 그래야 저도 한 단계 발전할 수 있고 또 더 좋은 무대가 나올 것 같아서 그렇게 해서 항상 선택을 강자로만 했었습니다. 그 전략이 성공을 한 셈이군요. 네, 저 자신도 발전했고 좋은 무대도 보여드릴 수 어쨌든 강자와 대결을 하면 나도 방심할 수 없기 때문에 맞습니다. 더 열심히. 그러면 우리 박지현 씨는 가장 피하고 싶은 상대가 있었습니까? 네, 많이 있었습니다. 네. 역시. 네, 저는 성훈이 형님의 팬이었지만 뭔가 메들리에서는 같이 만나고 싶었어요. 근데 아쉽게 이제 서로 다 대장이 되는 바람에 못 만났는데 라이벌전이나 데스매치에서는 만나기 싫었습니다. 만나기 싫었어요. 네. 전체 경연 중에 이거 위험하다 이렇게 느낀 순간이 있습니까? 전체 경연 중에요? 예. 중간에 컨디션이 가장 안 좋았다라든지. 이제 그 데스매치 때부터 컨디션이 조금씩 안 좋아지기 시작했는데 메들리 때 이제 하루에 10시간 넘게 이렇게 여러 가지 곡을 연습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목 관리하는 게 많이 미숙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조금 얘기가 밤을 새도 지금 다 끝나지 않을 것 같은데 저희 맞습니다. 아쉽게도 저희 뉴스가 시간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세 분께 이제 정말 트롯이라는 것이
새로운 젊은 사람들을 좋아하는 장르로 자리를 잡았잖아요. 네. 세 분이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해 가고 싶으신지, 어떤 가수가 되고 싶으신지 짤막하게 좀 포부 한 말씀씩 듣고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성훈 씨부터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많은 사랑 주신 만큼 제가 곁에서 여러분께 또 어떨 때는 웃음도 드리고 행복도 드리고 또 어떨 때는 위로도 드릴 수 있는 그런 친구 같은 가수가 될 수 있도록 평생 노력하겠습니다. 예, 박지현 씨 포부 한 말씀 주시죠. 저는 굉장히 여러분한테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아서 기쁘고,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 가까이 가서 여러분을 가까이서 뵐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많이 만드는 가수, 그리고 또 여러분께 힘을 드리는 그런 멋진 가수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혜성 씨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진짜 국민분들께서 만들어 주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서 국민분들이 원하는 가수, 바라는 가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말 저도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마 행복하셨을 것이라고 믿는데 이 세 분이 앞으로 이번 경연을 넘어서서 더 큰 가수로 성장하는 과정들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다 함께 지켜봐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세 분이 이렇게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대중 대통령은 취임 첫 해 일본 국빈 방문에 앞서 말했습니다. 천황이 방한하실 때 한국 국민이 따뜻하게 환영할 분위기를 만들고 싶습니다. 김 대통령은 일왕 대신 금기였던 호칭 천황을 썼습니다. 더구나 일본이 한국 투자금을 회수해 외환 위기를 부채질했다며 대일 감정이 극도로 나빴던 때였죠. 하지만 김 대통령은 외교가 상대를 살피는 것이라면 상대 국민이 원하는 대로 호칭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습니다. 일왕 만찬에서도 천황폐하라고 부르면서 과거사는 일절 꺼내지 않았습니다. 김 대통령은 정치 지도자란 서생의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 감각을 갖춰야 한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국익을 위해서는 이상과 현실, 명분과 실리를 함께 챙겨야 한다는 얘기죠. 그가 일본에 먼저 손을 내민 것은 상인의 현실 감각이었습니다. 그렇게 한일 관계의 미래를 향한 물 반컵을 따랐습니다. 그러자 일본은 과거를 돌아보는 물을 따라 한 컵 가득 채웠습니다. 과거사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말했습니다. 그렇게 과거를 직시하며 미래로 나아가는 김대중 오부치 선언이 탄생했습니다. 김 대통령이 일본을 역사의 장으로 이끌어낸 것은 서생의 문제의식이었습니다. 그렇게 채워졌던 한일 관계의 물잔이 문재인 정부 때 뒤집어지면서 완전히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물 반컵을 먼저 따랐습니다. 강제징용 해법을 내놓으면서 정부는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으로 물컵이 채워질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렇게 손을 내밀어 12년 만에 성사된 한일 정상회담은 과거보다 미래에 눈길을 뒀습니다. 두 정상도 말했듯 미래를 향한 첫걸음이자 큰 걸음은 내디뎠습니다. 꼬일 대로 꼬인 한일 관계를 풀 실마리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과거를 돌아보는 물컵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비롯한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한다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징용 기업들을 비롯한 일본 측의 배상 참여도 외면했습니다. 유감스럽고 실망스럽습니다. 다만 일본 측 호응 조치에 대해서 몇 가지 구체적인 성과가 있었고 그 결과를 하나씩 응하고자 한다며 해결의 여지를 열어뒀습니다. 컵에 물을 찔끔 따르다 만 것이죠. 윤 대통령은 정치적 타격을 각오하면서까지 과감한 징용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몸을 던지는 고육책입니다. 그렇다면 일본은 과거를 보다 진지하게 돌아보고 정리해서 윤 대통령이 국민을 설득할 근거를 마련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게 도리일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렵게 물꼬를 튼 미래가 다시 과거의 발목을 잡힐지도 모릅니다. 과거와 현재가 싸우면 미래를 잃는다는 처칠의 명언처럼 말입니다. 3월 17일 앵커의 시선은
채워지지 않은 물컵이었습니다. 남부 지역은 봄꽃이 하나 둘씩 피어나고 있고요. 차츰 주말 나들이객도 늘어날 텐데요. 그만큼 화재 예방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하루하루 건조함이 심해지고 있고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또 내일 밤부터는 미세먼지가 유입되겠습니다. 특히 일요일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공기가 탁하겠는데요. 야외 계획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3도, 광주와 대구가 6도에서 시작하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14도, 대전과 전주 1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큰 일교차에 맞게 옷차림 잘 하셔야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기온이 좀 더 오르면서 봄 기운이 짙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3월 17일 금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